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EITC를 한국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한테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도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겠는데요. 일부에서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렇게 표통에서 소득이 더 높을수록 EITC 액수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그런 거고, 그럼 EITC를 더 받겠다고 노동을 더 하겠느냐, 아니면 또 EITC를 더 타려고 임의로 노동과 소득을 늘리는 게 가능하냐? 예,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정말 EITC를 주면 사람들이 더 노동을 더 많이 하고 노동 공급 증가 효과가 있나요? 이게 연구 결과 나왔어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EITC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미국의 EITC나 한국의 근로장려금이나 모두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노동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그런 확대하죠. 지원금을 확대하는 점증 구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즈 인 레인지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 소득과 관계없이 그걸 넘어서면 이제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평탄 구간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 소득이 그 구간을 또 평탄 구간을 지나면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 참조하세요. 네. 근데 이제 미국 EITC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런 구간 설정이 없었어요. 1975년에 최초 도입할 때는 없었다가 이거는 근로 유인 효과가 좀 부족하겠다. 한 번 받으면은 똑같은 액수를 주면은 안 될 거 아니야. 더 일하지 않으려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근로 유인을 이렇게 제고한다고 그래가지고 78년에 이렇게 도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증 구간에서 노동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나라고 설계되어 있는 것이 과연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노동 참여가 늘렸는지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딱 그렇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홀츠 앤 스콜츠라는 학자인데 네. EITC의 이 노동 공급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이걸 다 이제 뭐 네. 청취자한테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해외 연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그러니까 노동시장 신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EITC를 받으려고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왔느냐 노동시장 신규 참여. 이게 증감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 연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EITC 금액을 받는 걸 더 늘리려고 더 오래 일하느냐 아니면 더 적게 일하느냐 이걸 또 연구하는 기존 노동시장 참여자의 노동시간 증가.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EITC 도입하고 확대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신규 유입. 신규 유입. 그러니까 일 안 하던 사람이 일하게 하는 효과 면에서 보니까 노동 공급량을 대체로 늘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 EITC를 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늘었다. 예. 네. 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가 EITC 수급 금액을 늘리려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EITC를 수급한 다음에 그러면 노동 시간을 더 늘렸느냐 아니면 줄였느냐 하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얼핏 듣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다시 새롭게 참여를 한 신규 참여자들 이런 분들은 왠지 여성들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줄어든 노동시간은 남성 노동자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한부모 특히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시간 증가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기르는 혼자 애를 기르고 있는 여자 한부모의 이 노동시간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주로 인용을 하면서 이 노동연계 복지 이런 지지자들은 이제 EITC가 고용률을 높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부모 여성들에게 노동 공급 효과를 자주 거론하는 거예요. 네, 일을 하게 되었다. 일자리에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부모 여성들은 EITC 주니까 노동에 많이 참여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EITC가 한부모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이 특별히 주목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복지 제도가 바뀐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1996년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복지개혁법이 이렇게 클린턴 행정부 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 예,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죠. 이름만 해도 참 너무하네. 근데 이 복지개혁법이 어떤 걸 바꿔놨느냐. 과거에 이제 주로 독신모, 아까 한부모 여성이라고 그랬죠. 네. 한부모 여성한테 제공하던 복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부양아동 가족부조라고 그래서 영어 약자로 AFDC라고 그러는데요. 부양 아동 가족 보조. 예. 부조. 예, 가족 부조. 예. 예. 이거를 이제 이름을 빈곤 가구 한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한시란 말 들어가니까 또 기분 안 좋네요. TANF라고 그래서 TANF. 예.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전환 뭐 이름 바꾼 게 중요한 것보다는 TANF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의 수급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템포럴이라며. 예, 그러니까 5년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네, 거죠. 네, 조건만 네. 되면 계속 지원을 했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가 당신이 수급을 받을 최대 기간은 5년이다. 그 이상은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5년 지나면 일해라 이거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하는 조건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5년 동안은 무조건 받느냐 그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안 될 때 예.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대표적인 공공부조였는데 이게 그 AFDC죠. 그러니까 TANF로 바뀌기 전에 부양아동 가족부조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였는데 이걸 이제 노동연계복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노동을 해야만 연동해가 주겠다라는 성격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 자녀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한 현금성 공공부조에서 AFDC가 차지하던 비중이 1994년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죠. 복지개혁 전이죠. 그게 한 60%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2012년에는 22.5%로 급락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AFDC에 의존했던 그런 저소득 한부모 여성들이 네. 노동시장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제도 자체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노동 공급이 안 늘어날 수 있나?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다시 그걸 이제 가지고 정책의 봐라. 성공이다. 정책이 이렇게 잘 설계가 돼서 노동 참여를 늘렸으니까 이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부도덕하네. 야, 와 너무한다. 진짜 아이 기르기에 그 허덕이는 그 네. 한부모 여성에게 네. 주던 돈 안 주고 네. 야,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굶어 수밖에 죽고 없는 네 애도 상황을 죽는다 이렇게 협박해놓고. 하고 일을 더 하겠다고 이제 박수 치고 있는 꼴이잖아요. 예. 이제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새끼들. 수박. 아, 이 네. 정부에서는 이게 또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회보장 지출도 줄여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일도 더하게 만들고 네. 이른바 도덕적 해이도 바로잡았다고 굉장히 지금 자화자찬할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애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여성 가장이 공공부조를 받고 그것에 네. 근거해서 애를 기르다가 네. 그러지 못하게 되고 EITC를 받으려고 일하러 나가게 되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애가 거리에 방치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동 교육과 성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우리가 인과관계를 뭐 설명을 못할 뿐이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병이 훨씬 더 클 건데 돈 몇 푼 절약했다고 자기들의 정책의 성공이다. 이게 좀 황당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복지 지출 몇 푼 줄이려다가 훨씬 큰 사회 공동체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꼴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네. 이게 다 계산기 두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많이 하고 아이 숫자- 빌리기 나오신 이제 분들이 숫자에 네. 집착하다가 그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 참. EITC 노동 공급 효과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 말고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뭐 관련된 연구 결과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한국은 이제 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서 연구가 미국보다는 더 적은데요. 그래도 좀 충분히 효과를 알아볼 만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다수 연구들도 근로장려금이 노동 공급을 유의미하게 이렇게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연구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도입의 노동시간 효과, 그러니까 노동시간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공급 아까 했을 때 이제 새로 신규로 참여했느냐 아니면 기존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더 늘렸느냐 이렇게 두 개로 그거까지 나눴다고 못했구나. 예, 예. 근데 노동시간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2008년 근로장려금 도입을 이제 7분위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계층에서 최하위 1분위 계층의 노동시간만 0.26% 증가시키고
나머지 기타 소득 계층은 모두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근로장려금이 근로의욕 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생계비를 좀 보조하는 효과는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데요. 2008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준으로 비수급자 집단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수급자 집단에서 고용률 개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이렇게 참여는 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노동 시간으로 따진 걸로 따져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교 집단에 비해서도 주당 4-5시간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부부 가구의 그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고용률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이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점증 구간 그러니까 노동을 할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에 속해 있던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평균 약 19% 증가했지만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에서는 유의미하게 어떤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동 시간으로 측정한 조사 결과는 점증 구간에서는 임금 근로를 늘리고 자연근로 자기 자영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연근로는 줄이는 추세가 확인됐어요. 어쨌든 간에 평탄 구간하고 점감 구간에서는 모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 신규 참여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인데 노동 시간이 늘었냐 줄었냐 이제 그것을 보자면 대체로 이제 마이너스 효과다 이렇게 분석됐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좀 EITC 그 설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점증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조금씩 더 볼 시험만 하면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나온다는 EITC 가 거죠. 나오죠. 물론 이제 많은 돈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래 일했던 것보다 더 나온다.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더 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미 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점증 구간에 있고 싶어 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정체 구간이나 점감 구간을 안 네. 들어가고 싶어 하죠. 평탄 구간이나 점감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EIT가 줄어드니까 그 유인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일해봤자 오히려 보조를 받는 돈이 더 줄어들면 그렇죠. 누가 일하겠어요, 그렇죠? 임금 올라가는데 EITC 줄어드니까 효과가 없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TANF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네. 기존의 그 공공부조 프로그램까지도 강한 노동 연계 복지 성격을 갖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있는 비혼모의 노동시장 참여가 뚜렷하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근로장려금은 지급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데 노동을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이게 탈락이 되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근로장려금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굳이 내가 그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저 든다. 생계급여가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1년이면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년 해봤자 지금 둘이 같이 벌어도 250이 최대인데 그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별로 미미했기 때문에 신규 참여 요인도 별로 없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부터 대폭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초수급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노동 공급 요인은 어쨌든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분명히 그 수치 갖고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할 텐데. 그렇죠. 저는 일자리는 절대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EITC 근로장려금 타려고 노동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란 게 절대 숫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확대로 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좀 받으려고 노동공급이 증가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자리에 노동공급이 증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음. 자, 네. 노동 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효과 중에서 그 임금 보조금으로서 EITC가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임금을 온전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EITC의 임금 보조금 효과를 얘기하려면 좀 재미있는 외국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빈민 구호 제도가 있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1601년입니다. 그때 이제 빈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1601년 빈민법은 빈민들이 임금 수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만 구호받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보조금 효과에 관한 논쟁 같은 경우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 스피넘랜드라는 교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지주들이 있었는데요. 1875년의 일인데요.
가난한 이들이 가족 규모와 빵의 가격에 따라서 최저 소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포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막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이 헤게몬이라고 그러죠. 네. 한 사회 노동자들이 자꾸 이제 도시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농촌에 있던 지주들이 정치적 힘을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적 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빈민들을 그 농촌에 이렇게 붙잡아둘 유인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스피넘랜드 법이라는 거를 이제 포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들이 가족 규모하고 빵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스피넘랜드 법의 그 내용이 뭐냐? 빵 덩어리 1갤런이 있는데 가격이 1실링일 때 노동에 참여하는 모든 빈민들이 본인 몫의 생계비로 주당 3실링을 받아야 된다. 주당 3실링. 예. 그리고 부인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비로 명당 1실링 5펜스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빵 가격이 1실링을 초과해 오른다. 그럼 1펜스 오를 때마다 본인 몫은 3펜스. 그리고 가족 몫은 명당 1펜스씩 아하.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놨어요. 그냥 물가 변동하고도 연동시키고. 네. 아까 법이라고 그러는데 스피넘랜드 법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이제 1834년에 신빈민법이라고 하고 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됐는데요. 그때 폐지될 때까지는 영국 전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이 스피넘랜드의 사례는 좀 많이 얘기되는데요. 네. 임금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와 기본소득의 장점을 말할 때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책들에 나와요. 기본소득 책에도 주당 3실링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네. 가정만 딱 예를 들면 네. 그게 이제 최소 보장소득이 되는 거죠. 미니멈 개런티드 인컴 그러는데 그게 정해놓고 노동소득이 그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메꾸어 준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임금 보조금이거든요. 3실링이 못 벌어도 2실링 벌어? 그럼 1실링을 주는 거죠. 1.5실링 벌어? 그럼 1.5실링을 주는 거죠. 3실링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많이 해서 노동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죠. 네. 임금이 감소하면 보조금이 늘어나죠. 어차피 3실링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보장소득은 3실링이니까 굳이 노동공급을 늘려서 노동소득을 늘리려는 유인동기가 전혀 없게 되죠. 예. 즉 임금 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결국 또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려는 동기를 갖게 되죠. 왜? 보조금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노동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임금은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임금 보조금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오늘은 뭐 기본소득 얘기가 아니지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피너랜드가 나왔으니까 네. 기본소득은 정반대예요. 기본소득의 X는 일을 더하건 일을 덜하건 노동소득을 늘린다고 해서 줄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 30만 원이 딱 있다 그러면 노동소득이 늘어가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기본소득은 항상적인 일정한 기저소득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절대 임금 보조금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하고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즉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노동 공급을 과연 늘려야 될 것인가, 더 일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뭐 영원히 남는 문제겠지만 만약에 임금 보조금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일부 노동운동 흐름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내 스피너랜드하고 기본소득은 다르다 하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요, EITC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네. 복잡하죠. 예. 그 스피너랜드 같은 사례는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 맞습니다. 밑에서 미달되는 돈은 무조건 채워준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래서 딱 네. 그걸 맞춰준다. 딱 네. 이건데 딱 임금 보조금의 네. 느낌이 딱 오죠. 예. EITC는 뭐 일하면 일할수록 더 느는 구간에 정체 구간에 또 감소하는 구간에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임금 보조금처럼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건지가 좀 참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보조금 기능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 시장 임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로지 그 노동 시장에서 나 얼마 받을래? 그러면 사용자는 나 얼마 줄래? 이렇게 서로 경합하면서 정해진 임금을 이제 시장 임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가 EITC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전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또 내가 주는 임금 말고도 다른 걸 받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점증 구간이 어디인지도 알게 되잖아요. 야, 내가 1,000만 원의 임금을 주면 너는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는 서로 수급자하고 비수급자들이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1,300만 원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고 해봐요. 근데
수급자들은 자기가 다른 돈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걸 수용을 하게 되는데 비수급자들은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수급자가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사람 자기 임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임금 보조금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EITC를 얼마를 주게 되면 그중에 임금 삭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몫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연구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EITC나 근로장려금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임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금 보조금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EITC를 지급하게 되면 이게 시장 임금을 떨어뜨려서 임금은 결국은 고용주가 주는 건데 고용주가 원래 줘야 될 것보다 더 적게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임금 보조금 효과라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EITC를 1달러 지급하게 되면은 고용주가 자기가 줘야 될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EITC를 수급자한테 1달러를 주게 되면은 고용주가 여기서 0.36달러를 가져간다. 이런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ITC의 금액의 36%가 사용자에 의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EITC가 그러면 임금 보조금으로 작동해서 임금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죠. 네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국내 연구 결과는 아직 좀 부족한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요. 실제 급여를 비교한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EITC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죠.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시급이 시장에서 받아가는 시급이 19.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가구원이 아니고 가구주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보니까 크게 나타납니다. 27.1%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확실히 EITC만 갖고도 시장의 임금이 떨어진다는 게 미국의 연구나 한국의 연구에서 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최저임금하고 관계하면 좀 더 복잡한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최저임금 논쟁이 사실 격심했잖아요. 네. 최저임금하고 EITC는 사실 원리가 전혀 다른데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임금 최저선을 노동시장 바깥에서 그렇죠. 국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뭐 사회 협약 같은 거고요. EITC는 이제 공적 이전 소득으로 저임금을 보조해서 고용 유인을 높이려는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경제적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느낌상으로는 네. EITC도 어차피 돈을 주는 거니까 EITC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굳이 네.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고도 그렇죠. EITC가 임금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죠. 보조해주니까요. 어쨌건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네. 경제적 인과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되는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형성 또 인상의 사회적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이런 거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못하겠다라고 포기 선언한 시점하고 네. EITC 확대를 결정한 시점이 같은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무슨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삐딱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정책 결정하는 분들은 기초수급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 제도도 있고 방금 말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EITC 제도도 있고 이걸 하니까 저걸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복지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게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서로 면밀하게 고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EITC를 중심으로 한 이런 노동연계 복지가 중요하다.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노동연계 복지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연구들도요. EIT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시장임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OECD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 적당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EITC를 가지고 시장임금을 떨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EITC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시장임금
삭감 효과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연구가 있다고 볼 것이다. EITC가 임금 보조금 효과가 있는데 예. 그 EITC의 임금 보조금 효과를 약화시키려면 최저임금 임금 인상이 가장 적절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란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원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히 또 무력화됐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이제 2020년까지 못하겠다, 사실상 못하겠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에서 상당히 후퇴하면서 EITC가 이렇게 다시 또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저임금 노동시장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약화시키는 지금 상황에서 EITC를 확대하게 되면 EITC의 임금 보조금 기능, 즉 최저 임금 약화 기능 이게 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게 있는데요.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가 3조 원 규모였습니다. 최저임금 이번에 그렇죠. 대폭 확대하면서 일자리 계속했죠. 안정자금도 한 3조 원 규모였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예산으로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자리 안정자금이야말로 말 그대로 임금 보조금이거든요. 사용자가 원래 부담해야 될 거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직접 준다는 게 더 중요하죠. 네네, 직접 주는 임금 보조금입니다. EITC는 그래도 노동자한테 주는 건데 예. 이건 사용자한테 직접 주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녀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EITC의 일종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녀장려금이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5,4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 보조금 효과를 내는 또는 직접적인 임금 보조금 기능을 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 임금 보조금 효과를 때문에 저임금 노동 시장이 유지가 될 거다. 실제로 그런 정책 강화될 것이다. 예,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EITC 일부는 또 사용자가 또 가져가고 네. 그렇죠. 일자리 안정기금은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 받는 거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 저임금 체제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EITC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는 거죠. 예. 점증 구간, 뭐 네. 지체 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그런 설계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빈곤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시장 임금이 떨어지더라도 네. EITC를 더하면 EITC 없을 때보다 받는 총소득은 증가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네. 적어도 그러니까 EIT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곤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결과로만 보면 EITC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새로운 이제 빈곤 측정 방법을 이용해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에 빈곤율이 15.5%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EITC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18.4%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이하 아동 빈곤율에서는 EITC의 영향이 훨씬 더 고무적이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16.4%에서 아동 빈곤율이 22.8%로 높아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EITC를 받는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이 한 17%라 그랬죠. 예. 그 17%에게는 분명히 이제 이득이 되지만 조금 이득이 됐겠죠. 네, 그 EITC를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 조건이나 이런 저임금 체계로 인해서 더 악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임금 체제가 되고 시장임금 네. 떨어지게 되면 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자, 그러니까 EITC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개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빈곤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빈곤 수준하고 이 삶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 전체. 예. 이코노미스트 2016년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복지 개혁을 한 지 딱 20년 되는 해에 그러네요. 복지 개혁 20년의 기록 이런 제목을 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1996년 미국의 복지 개혁이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이제 임금 노동으로 일단 많이 끌고 갔다. 그렇죠. 일하라 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저임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50만 가구나 돼요. 하하. 자녀도 그리고 이제 있겠죠. 자녀들도 있고 네. 그 자녀들이 300만 명이에요. 아하. 이 사람들은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폭로를 합니다. 예, 공공복지 뭐냐면 공공복지 수급 자격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음흠.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1996년 1,200만 명 수준이었던 그 현금 복지 수료급자들이 20년이 지나니까 300만 명 수준으로 4분의 1로 축소되었다. 어이구. 예. 이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미국의 복지 제도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가 빈곤 감소하고 뚜렷하게 연관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에 복지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그나마 빈곤 감소를 위해 현금 지원에 복지기금의 겨우 10%만 쓰고 있다. 나머지는 도대체 뭐에 쓰는 거야? 이런 미국도 신랄한 그렇구만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1,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줄었다. 근데 예.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96년 그렇죠. 예.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인데. 네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정치 세력인데 네. 이런 일이 앞서섰다 이런 거는 좀 충격이네요. 이게 그 정치 과정을 보면 네. 보통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 진영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서 하고 싶은데 할 엄두를 못 내는 일들이 있어요. 보통 복지개혁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럴 때 꼭 자유주의 계열이 집권을 해서 보수주의 세력은 못하던 일을 힘차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예, 오히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네.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도 최근 남 얘기가 아니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박근혜는 못했습니다. 엄두를 못 내요. 이건 반발이 너무나 크니까. 네. 근데 현 정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근혜가 또 하지 못했던 영리병원 허용까지 요새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이 불길한 느낌을 제가 지울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삐딱해져 있으니까 삐딱하게 세상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고 제가 얘기. 네, 알겠습니다. 좀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미국 전체 빈곤 수준을 한번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OECD 그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네. 그래서 OECD 주요국의 빈곤율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빈곤율은 여기서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그래서요. 네. 소득이 중위소득 가구가 있는데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소득이 얼마 미만인 경우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40%, 50%, 60%까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지금 이제 조금씩 다르죠.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만인 가구를 이제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중위소득의 50% 미만. 해서 측정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나라들 나와 있죠.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한국, 네, 네, 일본,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미국. 뭐 제가 생각나는 나라들만 뭐쭉 뽑아봤는데요. 네. 거기서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재분배. 공적 이전 지출을 하기 전에 상대적 빈곤율은 26.6%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세후 네.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재분배도 한 다음에 빈곤율을 측정해 봤더니 17.8%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2016년 빈곤율인데요. 네,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주실래요? 네,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이 미국의 이제 세후를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네. After Tax and Transfer 이후에 17.8%라는 게 미국의 빈곤율은 항상 OECD 기준으로 보면 세계 5위권 가장 안 좋은 5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안 좋은 오이권.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핀란드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Before Tax and Transfer 그때 세금하거나 공적 이전하기 전에. 전에 보니까 34.3%, 높네요. 36.4% 해가지고 미국보다 미국보다 높네요. 훨씬 10% 높아요. 예. 그런데 After Tax and Transfer 하고 나니까 5.8%, 8.1%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세와 소득 재분배 효과, 공적 이전이 확실히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말해주는 거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before 17.7%, after 13.8%. 역시 별로 효과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참 세금 안 걷고 재분배 안 하는 나라다 이렇게 그러네요. 알게 거의 될 변화가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빈곤율이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이제 EITC 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조의 대대적인 축소와 함께 설계된 미국 EITC 확대되면서 그 세금과 공적 이전 소득에 의한 빈곤율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조세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의 이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이제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준다 이런 개념을 내포한 EITC는 미국에서 지속적인 감세 조치와 함께 시작되어 확대되었습니다. 75년 처음 도입될 때 포드 행정부에서 조세 감면법가 시작되었고요. 레이건 행정부에서 EITC도 또 확대했는데 1986년에 조세개혁법 모두 감세 조치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EITC 이 사상 그리고 역사 자체가 감세에 아주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조세에 의한 부의 재분배에 아주 적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 EITC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EITC 수급자 경우에는 아주 살짝 미미하게 빈곤 해소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 전체 관점에서는 뭐 감세 그리고 소득 자산의 불평등, 그렇죠. 양극화 이런 것들과 함께 진행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네, 그렇죠? 함께 진행이 네. 됐네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거 EITC 액수가 너무 적어서 수급자에게도 도움이 됐을까 우리는 하는 생각도. 수급자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네. 예, 뭐 네. 감세 효과가 있다고는 나오는데 뭐 굳이 측정하기에도 미미한 수준으로만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한 조사가 있는데요. 2009년에 이제 이건 절대적 빈곤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아니고요. 절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율 기준으로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네. 절대적 빈곤율이 7.23%였는데 근로장려금 주고 나니까 7.21%로 나와서 이게 뭐? 이렇게 네, 효과가 있네요. 0.02% 네, 빈곤 효과가 감소 있습니다. 효과가 발생했다고 네, 네,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이조차도 관찰이 안 되는 0.02%도 관찰이 안 된다. 예. 아. 이 이유가 뭐냐?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많은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보다도 높고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매우 적어서 빈곤선 아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금액 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신용이었다 신용. 예. 근데 이제 2019년은 또 대폭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수치상으로는 적어도 빈곤 감소 효과가 조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임금 노동시장 유지에 특화된 그런 EIT의 성격이 과연 근로장려금이라 해서 달라질 거냐? 저는 이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은 조금 증가하는 폭이 당연히 커지겠지만 저임금 현상, 저임금 시장 현상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 범위의 계층이 그 확대되는 근로장려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2019년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제 2018년에 소득에 기초해서 최저시급 이제 8,350원이라고 지금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요거를 주 40시간 노동자가 1개월 급여를 받는다고 보면 상여금도 없고 수당도 없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연장 노동도 없고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간다. 다른 소득은 없다. 이렇게 볼 때 174만 5천 원이거든요. 요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볼 때. 네. EITC가 확대돼서 2019년에 적용될 것을 계산해 보면 연간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거보다 좀 높잖아요. 근데 2,000이고 2,094니까 그래서 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이 되는 전일제 노동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수급 자격에서 배제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이 평균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 알바 노동자를 겨냥한 소득 인정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년에 뭐 절반 정도를 일하거나 뭐 일주에 20시간 일하거나 이렇게 비정규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이 확대되는 EITC의 주요 수요 계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이머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그 생계급여 수령자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2018년 네. 1인 가구, 우리나라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중위소득 개념이 다 다른데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월 167만 원 2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사람한테 주로 돼 있거든요. 물론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 그거의 30% 미만이니까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그의 소득이 월 약 50만 원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좀 달라요. 조건이 뭐 부딪히는 것도 좀 다르기도 하지만 따라서 둘 다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 50만 원 정도 번다면 근로장려금이 굉장히 적겠죠. 네. 근로장려금이 점증 구간이니까. 따라서 점증 구간 중에서 제일 밑부분에 있으니까 근로장려금이 굉장히 작겠죠.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푼돈이 아니라 좀 유의미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좀 더 소득을 벌어야 되니까 50만 원보다 더 벌게 되는 순간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포기해야 되겠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는 상황의 구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것 같고요.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만 일한다고 해도 소득이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하로 인해서 그냥 또내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기초생활수급은 포기하고 EITC를 많이 받을지 하는 거는 이제 개별 노동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총소득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보다는 좀 높고 전일제 최저임금 소득자의 소득보다 좀 낮은 어떤 중간 지점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요, 이 근로장려금의 실제 목적이 뭐냐? 그건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총소득을 상대적 빈곤선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예, 빈곤층을 누구나 이렇게 기피하고 싶은 그런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이 정도 일은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고. 그렇게 통해 가지고 공공부조의 수급 기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인 절대적 빈곤 이걸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게 근로장려금의 실제 목적이다. 이게 빈곤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빈곤을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관리하겠다. 빈곤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제도화하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의 목표는 빈곤의 관리 그리고 빈곤의 제도화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EITC의 대상이 결국은 15시간에서 40시간 그 사이에 일하는 파트타이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푼돈 쥐어주면서 어떻게 네. 좀 빈곤을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삐딱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사람 만들어내면서 네, 그렇죠. 또 기초생활 수급 비용도 절약하면서 이런 좀 정말 일거양득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려고 정부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얘기의 종합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복지국가는 어찌 됐든지 간에 빈곤을 어떻게 해서는 제거하겠다. 사회 보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를 통해서 빈곤은 아주 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관리하겠다, 우리가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였는데 이 신자유 시대의 EITC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장 버전으로서 노동복지연계 제도는 빈곤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목표 자체를 아예 포기한. 예, 빈곤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고요. 터지지 않게만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옛날로 다시 복지국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빈곤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겠다 이런 목표에 동의를 한다면 적어도 근로장려금 EITC에 우리가 찬성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최저임금 포기하고 근로장려금 주겠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오늘 좀 더 더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정부가 지금 핵심 시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다뤄야 네. 될 것을 다루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어렵네요. 네, 좀 두 번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오늘 이렇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죠.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